오늘도 30분봉 차트에 대해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이 기업은 사실상 삼성그룹의 모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의 정체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나무위키에서 퍼온 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똘똘이를 소환해 보겠습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삼성물산은 삼성그룹 계열에서 종합물류, 무역, 레저, 건설을 담당하는 회사이자 삼성의 모태가 되는 회사이다. 국내 7대 종합무역 상사의 일원이며 건설 부문은 도급 순위 1위를 지키고 있고 패션 부문은 수많은 브랜드를 보유했으며 리조트 부문은 국내 최대의 테마파크인 에버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거대한 회사이다. 그렇지만 이런 경제적 위상보다는 삼성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라는 정치적 위상이 더 크다. 2024년 기준 그룹 내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계열사인 삼성생명 주식 19.34%, 삼성전자 주식 5.01%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래의 캐시카우 기업으로 키우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43.06%도 보유하고 있다. 자사의 시가총액 대비 상장된 계열사의 보유 주식만 해도 2배가 넘으며 이를 통해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1974년 삼형산업을 합병한 후 1975년에 제1복장을 합병해 기성복 사업에 손을 뻗고 종합무역상사로 지정된 후 같은 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1995년 케이블 유료 영화 채널 캐치원을 개국해 케이블 TV 사업에도 확장하고 1996년에 삼성건설현재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흡수합병했다. 1997년 삼성플라자 및 홈플러스를 런칭해 유통사업에도 진출했다가 1999년 홈플러스를 삼성테스코로 문사시키고 의류부문을 구제일모직에 넘겼고 인터넷 쇼핑몰 삼성몰을 오픈했다. 2000년에 택배업체 주산실업을 인수하고 2006년 유통부문을 애경그룹 계열 ARD홀딩스에 팔고 2013년 영국 외소사를 인수했으며 2015년 신제일모직에 역합병되어 삼성물산 명칭도 넘겼다. 2024년 2월 시티 오브 런던 등 5개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은 1.46%의 지분을 확보한 뒤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7천억 원 규모의 배당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후 이들 헤지펀드들은 2024년 3월 주주총회에서 주주가치 재고를 요하는 소액주주를 포함하여 23% 지분의 지지를 모으며 선방했으나 이재용 포함 최대주주 일가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안건을 거부했다. 다만 상장 이후 10년 가까이 주가가 제자리에서 횡보하고 있는 만큼 20% 이상의 지지를 받은 것은 꽤나 이례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다. 시작도 상업으로 시작했고 이름도 물산인데 오늘날 이 회사의 주력은 건설업이다. 건설 부문이 국내 최고 수준의 글로벌 기업이 된 것에 비해 상사 부문은 국내 최고조이고라는 네임밸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흔한 재벌사나 무역기업이 되어버렸다. 사장 또한 건설 부문 사장이 기업 전체의 사장을 겸한다. 또한 건축설계 회사인 사무종합건축사사무소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사무는 2014년 8월 공식적으로 인수하였으나 그 이전부터 위장 계열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2015년 합병 후 사업 부문이 굉장히 복잡해졌다. 크게 구제일모직이 영위하고 있던 패션리조트와 삼성물산이 영위하고 있던 건설상사로 나뉜다. 또한 구제일모직은 식자재 유통기업인 삼성웰스토리의 지분을 100% 갖고 있었다. 두 회사의 합병 이후 홈페이지에서는 사업부를 건설상사 패션리조트로 분류하고 있는데 패션의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에이세컨즈 등의 브랜드가 포함되고 리조트가 에버랜드를 운영하는데 리조트 사업부에는 구 삼성물산 건설 부문과는 별개로 T-익스프레스의 시공을 맡은 건설 분야가 따로 존재한다. 다만 규모가 물산 건설부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그냥 리조트로 표시하는 것 같다. 또한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사원을 걸고 육성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종속회사로 두고 있다. 이상입니다. 아주 단명하게 이야기하자면 삼성물산은 건설회사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만일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재벌해체 특별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을 강제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두산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개편하지 않으면 일본처럼 저성장 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각각의 대기업들은 주력 사업을 고도화하는 작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대만의 TSMC처럼 한 가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탑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영역은 중소기업에게 맡겨야 합니다. 이것저것 다 헤쳐먹으려는 신보부터 고쳐야 합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보면 기업의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당당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기업들이 나와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퀄테스트를 통과하느냐 못하느냐에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 업체가 나와야 합니다. 제가 늘 플랫폼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미국의 메타나 아마존 같은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나와야 합니다. 지난번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기업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제가 역설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무역 강국이 되어야 합니다. 한류를 기반으로 국가적인 정책이 뒷받침되면 충분히 가능해질 것입니다. 코리아란 브랜드 하나를 가지고 세계 무역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삼성물산은 이름은 물산이지만 사실상 건설업체에 가깝습니다. 건설업은 사업 분야를 따로 떼어 인적 분할을 하든가 아니면 자회사로 두고 본연의 임무인 무역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제가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대형 건설사로서의 이 기업의 지위 때문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도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도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조합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원전도 건설해야 하고 미국의 생산기지도 건설을 해야 하기에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가 늘어날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금리 인하로 인해 국내 건설 경기도 되살아나리라고 봅니다. 물론 함정도 있습니다. 현대건설처럼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하는 건전한 건설기업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빚으로 사업을 합니다. 제가 전에 태형건설의 워크아웃에 대해 언급을 했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PF가 정말 문제입니다. 제가 잠깐 PF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F 대출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로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필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시행되는 대출을 뜻합니다. PF 대출은 프로젝트의 수익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 대출금의 상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PF 대출의 경우 정말 난이도가 높은 대출로 정확한 가치 평가를 해서 적절한 대출을 해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PF는 특정 사업에서의 예상 수익을 기초로 차입이 이루어지며 담보가 되는 것은 그 특정 사업의 자산 전부로 사업의 투자자 또는 제3자 등의 외부로부터의 추가 담보 및 보증인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담보만큼만 변제하고 담보물을 넘어가는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현재 뉴스에서 PF 대출의 부실화 위험과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PF 대출이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1년 말까지 하락하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로 전환함과 동시에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가 둔화하면서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연일 보도를 쏟아낸과 동시에 현재 저축은행이 내준 PF 대출의 연체율은 4.6%, 증권사 대출 자금은 연체율이 17%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PF 대출은 부동산 개발 사업, 사회 간접 자본의 소시 사업,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PF 대출의 부실화는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의 PF 대출로 인한 구체적 피해 사례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존재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건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약 300조 원에 달했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많은 부동산 PF 대출이 부실화되었고 그 결과 금융기관은 약 100조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개발 기업들도 약 50조 원가량의 손실을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2019년에도 대한민국의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약 300조 원에 달했습니다. 당시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많은 부동산 PF 대출이 부실화되었고 그 결과 금융기관은 약 50조 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부동산 개발 기업들도 약 30조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금융사와 시행사도 타격을 받는 PF 대출이 지금도 계속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엄청난 수익률 때문입니다. PF 대출 성공 시 건설사나 금융사가 가져가는 이익은 막대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PF 대출과 관련해서 시행사에서는 한 번 성공으로 팔자 고치고 2번 성공하면 재벌된다는 인식이 성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의 대출 호황기에 너도 나도 나서서 PF 대출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사례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발사업 시행사 한 곳의 내부 문건을 통해 PF 방식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개발 사업의 이면에는 회사 측이 예상한 수익은 비용을 제외하고도 2,600억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사측이 마련한 사업 자금의 6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시행사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금융권도 막대한 이익을 챙깁니다. 그 유명한 대장동 사건이 이런 맥락에서 벌어진 사회적 범죄인 것입니다. 여기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 비리는 필설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최근 4년간 대형 증권사 9곳이 부동산 PF 담당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금만 8,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불황기가 닥치면 대출 이자조차 제대로 못 내는 시행사가 속출하고 이들은 부실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는 정부와 금융기관의 지원 속에 대출을 연장받아 좀비처럼 살아남게 됩니다. 현재 분양받은 아파트의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곳곳에서 위험 신호가 감지되며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지방 사업장을 중심으로 건설사들의 줄도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선 사업을 진행하면서 PF 대출을 일으키고 분양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이를 상환하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탓에 어느 한 곳에 자금줄이 막히면 관련 업체들이 함께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다단계와 비슷한 연대보증 형식, 즉 돈을 빌리는데 유명한 금융사가 빌려준다는 식으로 계속 엮어가며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PF 대출이 진행되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지만 정부에서는 아무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구조 조정은 한 기업 내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경제 전반의 구조 조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부실한 기업은 물론이고 경제 부문에 썩은 고인물을 다 청소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보고 있으면 온통 양아치 새끼들 천지라는 것이 보입니다.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기업인, 금융인, 부동산 개발업자 등등 양아치가 아닌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쉬울 지경입니다. 도대체 제대로 된 정치인, 제대로 된 기업인, 제대로 된 금융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싹 다 청소하고픈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집단 무의식에 대해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온통 사기꾼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동산 PF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대출 비리가 있었을지에 대해서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내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해외 수주를 따낼 수 있는 대형 건설사들에게는 호황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설사를 고를 때 해외 수주를 따낼 수 있는 글로벌 건설사들 중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성물산은 지주사 내지 무역회사라는 입지 이외에도 건설사로서도 아주 우수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삼성물산 주봉입니다.
긴 박스권을 통과하고 상승세가 시작된 것이 보입니다. 이 차트만 보아도 조금 길게 보는 스윙 매매 관점에서 아주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평선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61선이 121선을 돌파한 후 미평선들이 모두 정배열되어 보기 좋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 추종의 원칙에 따라 이런 타이밍에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단기적인 수익 매매를 위해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주요 맥점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평선들이 발산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골든크로스가 일어난 후 121선과 241선의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대세 변곡점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241선의) 지지를 받으며 21선을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들이 주요 맥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121선을 돌파한 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구름대를 돌파한 후 구름대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랫꼬리로 구름대를 터치한 모습이 보입니다. 저지발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박스권에서 횡보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돌파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타점을 잡기 애매한 상황입니다. 30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파동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잔파동은 무시하고 대파동으로 보겠습니다. 대파동 상승 1파입니다. 대파동 상승 2파입니다. 대파동 상승 3파입니다. 상승 1파보다는 상승 2파가 상승 각도가 가파릅니다. 상승 2파와 비교해서 상승 3파의 상승 각도는 다소 완만합니다. 앞으로 이 각도로 상승할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하지만 언제 저항 라인을 돌파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일봉상에서는 돌파 신호가 나올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30분봉을 통해 최근 상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0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 차트에서도 좋은 타점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공중 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공중 부양선 돌파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공중 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면서 공중 부양선을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이평선들이 밀집된 상태에서 돌파가 나온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줄줄 흘러내린 주가가 데드라인에서 반등한 모습입니다. 121선 돌파에 성공을 했으나 21선 위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아직 멀었습니다. 타점이 나오려면 더 기다려봐야 합니다. 역시 공중부양선이 아래로 쭉 내려온 뒤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서는 자리를 노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락세를 극복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은 공중부양선이 크게 내려오지 않으면 밑에서 위로 공중부양선을 강하게 뚫어줄 때가 매수 타점이 됩니다. 이제 위에 보조지표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조지표 두 개가 거의 동시에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괌에도 구간을 못 벗어난 상태입니다. 침착하게 기다리면 내일쯤에 타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지지와 저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차트에서 파란색 지지라인이 얼마나 중요한 지지라인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지지라인을 깨지 않았다는 것은 곧 돌파가 나온다는 신호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예측샷 개념에서는 지금 진입을 해도 좋으나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침착하게 내일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대우건설도 차트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몸이 많이 피곤하네요. 뉴스 하나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똘똘이 다시 나오세요. 대우건설이 체코전력공사가 발주한 원전 입찰에서 팀코리아로 참여해 프랑스를 제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 UAE 원전 수출 이후 15년 만에 해외 원전 수출의 명맥을 다시 이어가게 됐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은 두코바니와 테물린 지역의 원전 최대 사기를 짓는 사업이다. 한국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주축이 돼 대우건설,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국원자력연료, 한전 KPS와 팀코리아를 결성해 수주전에 참여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팀코리아는 두코바니에 추가로 건설되는 원전 2기 오류코기에 대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공식 선정됐고, 추후 체코 정부가 테물린의 추가 원전 2기 건설 추진을 결정할 경우 팀코리아가 발주사와 단독 협상할 수 있는 우선협상권까지 확보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팀코리아는 발주사와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오는 2025년 3월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설계, 인허가 및 각종 건설 준비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시공 주관사로 두산에너빌리티와 조인트 벤처를 구성해 주설비 공사기기 설치와 각종 인프라 건설 등 시공 전반을 책임지게 된다. 대우건설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3, 4호기 및 신월성 원자력발전소 1, 2호기 주설비 공사와 같은 대형 상용원전을 시공한 바 있다. 아울러 국내 건설사 최초로 요르단에 연구용 원자로를 일괄 수출한 경험도 보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및 원전 해체 분야까지 수행하는 등 설계, 시공, 유지보수, 해체에 이르는 원자력 전 분야에 대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건설회사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대우건설은 이번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해 75명의 직원을 투입했다. 투입된 직원들이 21회에 걸쳐 체코 현지 출장을 다녀왔다는 후문이다. 회사 내 원자력 경력 보유 직원은 15년 이상이 450명, 10년 이상 710명에 이른다. 특히 이번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해 백정환 사장의 진두지휘 아래 현지에서 체코 원전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원전 관련 체코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현지 업체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등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썼다. 회사 관계자는 아직 최종 계약 체결 전으로 두코바니, 오류코기 계약 체결뿐 아니라 테물린 3, 4호기도 계약 체결될 수 있도록 팀코리아의 일원으로 협상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유럽의 에너지 위기와 맞물려 세계적인 원전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 각 섹터의 수혜가 예상되어집니다.
중장기 투자자라면 이런 섹터에서 종목을 골라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두는 것이 좋은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우건설 차트도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